세포 내외를 이루고 있는 우리 바디 플루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선 바디 플루이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인터셀룰라 플루이드. 그게 체중의 60%인 체액의 3분의 2가 세포 내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세포 내에 존재하는 체액은 어떤 물질들을, 그러니까 전해질 이온들을 갖고 있다고 했죠?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세포 내에 체중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체중의 60%에서 그 중에 다시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디 플루이드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해질 이온이 뭐라고 그랬죠? 포타슘, 위첨자 안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포 내에서 엑시드 베이스드 산염기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요한 이온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예요. PO4 3가 마이너스입니다. 숫자 4는 아래 첨자로 쓰시고요. 3가 마이너스는 위 첨자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체액을 갖다가 두 부분 말고 세 부분으로 나눴을 때 단백질이 제일 많이 함유된 부분이 바로 세포 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테인인데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 제일 많이 존재를 해요. 세포 내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예요? 세포 내에 프로테인을 많이 가지면서 개수가 많아지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뭐가 커져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지겠어요? 오스매틱 프레셔가 커지겠어요? 예. 유진이 땡큐. 삼투압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가 좀 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 뒤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 세포 외액에 해당하는 전해질 이온은 소디움,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칼슘. 칼슘은 세포 외에 있지만 아주 적어요. 그럼 세포 내에는 거의 없어요. 세포 내에 칼슘이 돌아다니게 되면 다른 화학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 내에는 칼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머슬셀, 근육 세포는요, 칼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포 내에. 하지만 세포 질이냐 혹은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이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포 안에 칼슘이 많다라고 하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포 내라는 말이 세포 질을 얘기하는 건지 그 안에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건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육세포 안에는 칼슘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우리가 SR이라고 얘기해요.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 레티큘럼이라는 칼슘 주머니,
SR이라는 것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근육세포 내에 칼슘이 양이 많다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SR에 많다. 주머니에 담궈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SR에서 칼슘이 세포질로 나오면 그때는 근육이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육세포에서는 머슬셀에서는 칼슘이 근수축의 트리거로 작용을 해요. 방아쇠.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칼슘이 나와야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근수축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근육세포 내에서 칼슘이 돌아다니지 않게 억제하는 약물을 쓰면 근수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세포 외에 많은 전해질 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세포 내에서는 포스페이트가 조절을 했고요. 세포 바깥에서는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이온이 조절을 합니다. HCO3 얘는 3이 아래 첨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HCO3 1가 마이너스예요. 1가. 그래서 중탄산 이온은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 외에서 산염기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얘 자체는 H이온이 하나 있는데 얘는 위크한 베이스로 작용을 해요. 위크한 베이스. H이온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은 위크 엑시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약산. 이것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면 우리 몸에 만약에 H이온이 많은 염산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HCl이 들어왔어요. 강산이에요. 강산. 스트롱 엑시드예요. 스트롱 엑시드. 이때 위크 베이스가 붙어가지고 베이스가 붙어가지고 얘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강산을 뭘로 만드냐면 약한 산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만약에 strong 엑시드가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바이카보네이트 이런 거 위크 베이스를 붙여요. 위크 베이스. 위크 베이스를 붙여서 뭘 만드냐면 위크 엑시드를 만드는 거예요. 엑시드. 그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HCO3-에다가 만약에 CO2를 붙이게 되면 아니 H2 미안합니다. 물을 붙이게 되면 얘가 뭐냐면 탄산이 돼요. 탄산. H2CO3가 됩니다. 그거는 산염기 밸런스 때 더 얘기를 하고요. 우선은 이런 전해질 이온들이 존재하고 세포 외에게 대표적인 건 이렇고요. 얘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다시 인터스티치얼 세포 간질하고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혈관 안에 있는 플라즈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플라즈마와 세포 간질, 그 혈장 당연히 인터스티치얼 플루이드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칼슘, 바이카보네이트를 갖고 둘 다 세포 외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 구분하는 거는 혈장은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체액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갖는 건 이렇고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세포 내에 겁나 많고요. 플라즈마에 조금 있고요. 세포 간질에는 거의 없어요. 수아 뭐였지? 오케이. 명욱이가 대답했네.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가 가장 많은 곳은 세포내, 그 다음에 플라즈마,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삼투압의 차이를 많이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프로테인이 많은 쪽으로 물을 끌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얘가 세포라면, 세포 안으로 이 마이너스 두는 프로테인이 많기 때문에 뭐를 끌어다니게 되냐면 물을 끌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물을 끌어다니게 돼요.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쪽으로도 프로테인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뭘 끌어다녀요? 물을 끌어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테리하고 가까운 쪽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여기다가 뭘 영양분을 타서 어디로 세포 쪽으로 보내고요. 베뉴 새 정맥이에요. 베뉴 아주 작은 정맥이라는 소리예요. 작은 정맥 쪽에서는 플라즈마 쪽으로 노폐물을 타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한 게 스타링의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포한테 먹을 걸 줄 때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는 정수압을 이용해서 아테리올리 얘는 새 동맥이에요. 작은 동맥. 잘 글씨가 안 보이죠? 검정색으로 써야 되나? 그 다음에 혈관의 끝부분 아테리에서부터 아테리올리 모세혈관, 그 다음에 베인 말고 베뉴는 새 정맥이에요. 두 개 사이는 여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께 차이를 두 개 그렸어요. 그리고 요 사이는 모세혈관이에요. 캐필러리. 여기는 캐필러리예요. 모세혈관. 그래서 아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세동맥인 아테리올리를 통해서 캐필러리에서 이제 물질 이동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뉴를 통해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맥인 아터리, 작은 동맥인 아테리올리, 그 다음에 캐필러리, 그 다음에 작은 새 정맥인 베뉴, 그 다음에 메인을 통해서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테리올리는 심장에서 이제 가까운 쪽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뭐가 작용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제가 화살표 3개 그릴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작용하냐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용합니다. 이거는 피가 많으면 세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정수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심장에서 바로 피가 나오니까 압이 세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화살표 3개를 표현했고요. 캐필러리 쪽에 가면 이 힘이 2개로 줄어들어요. 2개로. 배뉴 쪽으로 가면 이 힘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아테리올에서는 셌다가 줄어들었다가 배뉴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하나야. 하지만 이 플라즈마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찍은 단백질,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알부민.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리버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플라즈마의 삼투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이 손상됐어. 간에서 알부민을 못 만들어. 그러면은 여기 플라즈마의 알부민, 얘는 알부민이야. 초록색이에요. 이 알부민들이 이렇게 떠다닐 거예요. 알부민들이 이렇게 알부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알부민이 생산이 안 돼, 그러면 혈장에서 알부민이 떨어져. 그러면 삼투 농도를 조절하는데 알부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 이 플라즈마 안에 있는 알부민이 물을 배뉴 쪽에서 잡아 당겨서 노폐물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노폐물을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뱉은 걸 여기서 다시 회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혈관 쪽, 플라즈마 쪽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어디에 남냐면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에 남아요.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데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데마. 나련히 오케이. 이데마. 이데마는 세포 간질에 이런 지금 균형이 지금 하이드로스택 프레셔나 삼투압의 힘의 영향이 깨져가지고 세포 간질에 물이 차는 현상이에요. 물이 차는 현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에서 만드는 알부민이 부족해서 뭐가 떨어지냐면 플라즈마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걸 이제 하나로 들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져갖고 너무 많은 양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똑같이 얘가 회수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할게요. 또 오소매틱 프레셔. 제가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오소매틱 프레셔는요, 정상적인 상태일 때 항상 세포 간질에서
세포 간질에서 플라즈마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힘이. 일부러 두 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모세혈관 쪽에서도 똑같이 두 개가 형성이 돼요. 배뉴 쪽에서도 똑같이 두 개가 형성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힘이 더 세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힘이 세요? 오스매틱 프레셔가 힘이 세요? 수아, 대답해도 돼. 기회 줄게. 웃음으로 살짝 넘기는 수아. 예진. 그렇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더 세니까 그 차이만큼 어디로? 플라즈마에서 세포 간질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이동했어요, 이만큼. 그럼 이 물질 이동은 다시 세포로 갈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여기가 삼투압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 세포가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포 안에서 이제 뭐 노폐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바깥에 농도가 많으니까 다시 바깥쪽으로 뱉어내겠죠. 그럼 이제 이 세포 간질에 이쪽에 보면 배뉴 쪽에 보면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배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삼투압은 그대로예요. 원래 항상 똑같이 작용을 해요. 왜? 혈관 안을 똑같은 알부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서 배뉴 쪽에서는 결국 누가 더 힘이 세졌어요? 오스매틱 프레셔가 힘이 더 세졌죠. 그죠? 그러면서 물과 함께 노폐물을 배뉴 쪽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만약에 여기 이 차이 하이드로스틱 아테리올리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오스매틱 프레셔의 차이가 만약에 여기 델타 10 정도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 차이에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회복되는 노폐물의 양은 델타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이 B죠, 1. 1이 B는 1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주변에 있는 림프로 들어갑니다. 림프관. 지원이 잘했어요. 림프로 나머지 1이라는 애가 들어가면 균형이 딱 맞죠. 균형이 딱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든지 하나가 깨지게 되면 이제 이데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만약에 저는 아니지만,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유방을 제거하고, 유방 근처에 있는 림프 노드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림프가 그 일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인 경우는, 여기 소레식부터 시작해서 얼굴 반쪽 하고 오른팔까지가 부어 올라요. 이렇게. 이데마가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알부민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여기 있는 알부민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약해져요? 빨간색이 약해지겠죠? 빨간색이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세니까. 만약에 알부민이 없어졌어요. 그럼 얘도 줄어들겠지 하나씩. 아이고 이거 아닌데. 다 지워졌네. 살리는 방법을 모르나? 주석 저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아무튼 이 그림은 다시 찾아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말로 할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하고 오스매틱 프레셔가 저렇게 균형을 줘야 된다는
그런 스탈링의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대마가 생길 수 있다. 림프절이 다 잘렸어. 간이 손상돼서 알부민이 줄어들었어. 하나는 갑작스럽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커졌어요. 어떤 경우냐면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이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몰리거든요. 그럼 하이드로스태틱에 아까 화살표가 3개였다면 그게 4개로 커지는 거예요. 그 대신 어때요? 바깥으로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되죠. 근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알부민도 같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커졌는데 거기다가 알부민도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오소매틱 프레셔는 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 에큐트한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데마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한번 팔다리에 스프레인 당하신 본 적 있죠? 발목 뼈 보신 적 있죠? 앵클 스프레인 당하신 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럼 어때요? 맨 먼저 아프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돼요? 퉁퉁 부어오르죠? 지금 그쪽에 있는 혈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데마를 배워서 뭘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달리티 열전기 물리치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확장된 거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걸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움직이면 더 어떻게 돼? 이데마가 더 커지겠죠. 통증도 커지겠죠. 그걸 위해서 열전기 물리치료를 하면 뭘 적용하면 되겠어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콜드, 즉 아이스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초기에 에큐트 때는 이런 혈관을 좀 수축시키고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페인을 줄이기 위해서 콜드를 썼다면 한 2, 3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힛을 쓰셔야 돼요. 힛을 쓰면서 뭐 해줘야 되냐면 순환을 더 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줘서 부종을 더 빼줄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사용할 때 이런 여러분들이 이데마가 생기는 원리 같은 것들을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질문 있나? 남은 질문 있어? 선규? 얘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다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야, 니네 얼굴 빨리 안 띄울래? 없어? 야, 가능한 얼굴 좀 띄워봐봐. 유진아, 얼굴 좀 띄워봐. 다련이도, 용호가, 숭구야, 용소봐. 여기까지, 스타링의 가설을 통한 물질 이동을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저번 학기에 했던 세포 구조에 대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세포가 있고요. 그죠? 여러 개의 세포가 있고, 다양한 크기, 그 다음에 다양한 길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하나의 살아있는 채소 단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이런 조직들도 세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은 1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거의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뭐 뉴런, 그 다음에 에리스로사이트,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모양이 다 다양한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각각의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은 아주 기본적인 구조고 기능적으로도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세조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의 활동은 개개의 세포 집단들의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의 생화학적인 활동은 세포 내에 있는 서브셀룰라, 세포 내 소기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포는 뭐 하는 거예요? 단백질 만들고, 지질 만들고, 분비물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같은 거는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육은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나중에 딸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런 세포들이 계속 살아서 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모든 세포가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세포들이 한번 세포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세포 분열을 더 이상 안 할까요? 맞아요. 뉴런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근육세포도 어때요? 한번 죽으면 걔들이 파이브로시스에서 섬유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하고 연관이 많이 된 머슬셀, 그 다음 뉴런들이 그런 회복이 잘 안 되는 셀 중에 하나입니다. 셀의 일반적인 구조죠. 뉴클러스 핵은 그 안에 핵질이 있고요. 그 크로마틴이라는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는 DNA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뭘 단백질을 만들라 혹은 나의 딸세포를 만들라라는 명령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 핵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 사코플라즈믹 렌티큘럼은 이제 근육세포 있는 거죠.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렌티큘럼, SER이라는 것과 러프 ER 차이는 리보솜이 붙어 있니 안 붙어 있니에 따라서 다르고요. 각각 지질을 만드는지 뭐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잘 만들어낸 리보솜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골지를 통해서 잘 포장을 해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개관들이 서로 하나의 도시를 이루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뭐 이걸 자세히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각각 한글로 된 것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셀 멤브레인이 중요하겠죠.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우리가 형질막이라도 하고 세포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하고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를 구분하는 막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막 사이에 두고 어떤 물질이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잘 못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해? 프로테인이 필요한 거죠. 잘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당연히 물, H2O도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지용성, 수용성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들어가요? 세포 내로? 수용성이 잘 들어가.
아주 지용성이 잘 들어와요. 아주 작으면서 지용성인 것들이 잘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자체가 세포의 활동에 아주 다이나믹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글라이코갈락시라는 당쇠라는 게 있습니다. 당쇠는 세포막에 무슨 설탕가루 뿌려듯이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꽈배기나 뭐 먹으면 설탕가루 뿌려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세포끼리 자기와 나를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당쇠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당이니까 조금 끈적끈적하겠죠. 그래서 세포 자체에 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이 당쇠를 통해서 얘가 나쁜 애구나, 우리 친구구나, 내 몸에 있는 세포구나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구조가 포스포리피드로 되어 있어요. 포스포리피드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블 바이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특이하게 색깔을 좀 달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다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요런 포스포리피드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층, 두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다 그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세포 안이 되고 여기가 세포 바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하이드로필릭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포스페이트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리피드예요. 리피드.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 지질이 같이 이렇게 맞서 있고요. 플루이드에 해당하는 세포 외과 세포 내에게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을 좋아하는 애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질이기 때문에 지용성들이 이쪽으로 통과될 때 엄청나게 빠르게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작은 물질들이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잘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분자가 큰 거, 통과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 전해질 이온들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어놨어? 큰 분자나 이온들이 통과할 단백질을 통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백질 통로, 프로테인.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전해질 이온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포리피드 층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꼭 우리 풀장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둥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세포막을 떠돌아다녀요. 단백질들이. 그래서 플루이드 모자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레이어 여기에는요, 포스포리피드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콜레스테롤, 여러분이 겁나 싫어하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글라이콜 리피드, 당지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콜레스테롤들은 여기 다리 모양 사이사이에 꽉꽉 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요. 이렇게 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포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세포막이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부실해집니다.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 지질에 해당하는 글라이콜 리피드는요, 리피드인데 탄수화물, 카본하이드레이트가 같이 있는 걸 당 지질이라고 얘기하고요. 포스포리피드는 하이드로포빅이라는 것은 이 다리 쪽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하이드로, 물을 싫어하는,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은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머리 쪽에 해당하는 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가 달린 사람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머리에 풍선 하나에 다리 두 개인 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극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전해질 이온들이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피드 바이레이어의 특징 때문에 이주층 덕에 특히 또 이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 외액은 세포 외액에 존재를 하게 되고 세포 내액은 세포 내에 이게 구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말로는 분극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세포 내가 좀 더 마이너스인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세포 내에 비해서 세포 바깥은 좀 더 플러스인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플러스 상태의 세포 외액과 마이너스 상태인 세포 내액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분극이 깨졌어. 분극이 깨졌어. 플러스 이온들이 세포 내로 들어왔어.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상태보다 조금 더 플러스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분극이 뭐가 중요해요? 전기생기 때 얘기했지만 이 탈분극이 돼야 세포가 특히 어떤 세포들 신경, 그 다음에 머슬, 그 다음에 그랜드 셀이 뭐 하냐면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흥분을 해야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서 정보 전달을 하거나 근육이 수축을 하거나 혹은 그랜드에서 분비물을 분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디폴라리제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린 걸 더 정확하게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더 자세히 보실 필요까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 보면 무슨 뭐 돼지고기를 먹는지 소고기를 먹든지 오리고기를 먹든지 그러면 포화 지방 혹은 불포화 지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어떤 게 우리 몸에 더 좋아요? 불포화 지방이 좋아요? 포화 지방이 좋아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라고 그래요? 포화 지방이 많은 걸 먹으라고 그래요? 불포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이 뭐냐면, 불포화 지방의 모양이에요. 아주 애들이 지금 건방지죠? 짝다리 짚고 있죠, 이렇게. 그죠? 얘들은 아주 가지런히 발을 보고 있어요. 뭐 시몬스 침대 선전할 때 매너가 뭐 어떻게 뭐 만든다고 그러던데 다리 쪽벌남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쪽벌남들이에요. 그래서 널찍널찍해요. 근데 얘들은 차곡차곡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포화 지방이에요. 포화 지방. 그 다음에 이런 쪽벌남들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불포화 지방은 오리고기 같은 데 많아요. 어떻게 구분할 거야? 삼겹살 구워 먹고 기름을 모아놓죠? 그것도 아깝다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삼겹살에서 나온 돼지 기름은 굳죠? 혹시 오리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오리고기는요, 기름이 실온에서 굳어있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식용유 실온에서 굳어있어요? 아니면 그냥 액체 상태로 돼 있어요? 액체죠. 그러니까 걔는 뭐라고? 아, 불포화야.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세포막에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이제 박혀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백질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박혀서 얘들이 움직임을 조금 둔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세포 내외고요. 인테그랄 프로테인은 세포 내외를 관통하는 것들입니다. 인테그랄. 그러면은 물질 이동을 시키는 이런 프로테인들은 대부분 인테그랄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제 단백질이라고 해서 페리페럴 프로테인이라고 여기 바깥에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세포 바깥이면 바깥, 세포 내면 세포 내에만 존재하지 이거를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인테그랄 프로테인, 페리페럴 프로테인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뭐 세포 내에 있는 페리페럴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세포 내 골격들 아니 노란색 줄들이죠. 사이토스케락털들이 이렇게 연장돼서 세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는 이렇게 글라이코갈락스 당쇠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놈들, 그 다음에 글루코프로테인, 글루코리피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바깥에 돈출한 것들은 세포막 쪽에 있는 이런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리셉터들 수용체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들은 뭐 효소, 엔자임 작용 이런 것들 할 때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뭐 근수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들이 액틴하고 마이오신하고 힘을 발휘해서 쭉 밀려 들어가서 이런 내재 단백질 쪽에 부착이 돼야 근육 세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들이 내재 단백질 제대로 못 부착돼 있고 없거나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라는 유전병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말이랑 좀 이상하다.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특히 여기서 할 거는 이 형질만의 기능을 기억해 주세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장벽으로 세포 안의 내용물을 보호하고 세포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증은 세포 안팎의 물질을 나누게 되겠죠. 당연히. 이 막이 없으면 세포 내하고 외가 구분이 안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죽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selective perme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physical barrier selective permeability, 선택적인 투과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애들만, 문을 여는 애들만 단백질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을 통해서 이온, 영양소, 노폐물 분자들을 들고 날 수 있게 조절합니다. 선택적인 투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케미컬한 기울기를 만들어내요. 전기화학적인 기울기. 여기서 전기라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적이라는 것은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 전기적으로는 세포 바깥에가 좀 더 플러스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랬고, 세포 내는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포 바깥에 많은 이온은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 이온. 세포 바깥에 많은 플러스 이온이 뭐라고 그랬죠? 나트륨, 맞아요. 소디움이 세포 바깥에 아주 많아요. 세포 안에는 아주 조금이에요. 그러면 이 문이 지금 열렸어요. 얘는 소디움만 통과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요?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 주선 연결돼 있니? 민규? 야, 좀 왜 비디오 좀 키라니까 말들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농도 차이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어때요? 얘는 심플 디피전이라고 안 하고요. facilitated, 촉진적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소디움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농도 차이에서. 그렇죠? 요거는 화학적인 기울기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적인 기울기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이온이죠. 세포 내는 마이너스 상태죠. 어때요? 전기적인 힘도 바깥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전기적인 힘도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렉트로케미칼 기울기, 특히 소디움에 대한 기울기는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겁나게 밀려 들어오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문이 열리면 아주 그냥 확 끝내주게 밀려 들어와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면서 확 들어와요. 하지만 세포 내에 있는 세포 내에 있는 전해질 이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플러스 이온. 그렇죠. 바깥에 열나 많아요. 아니, 안에 많아요.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열나 조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 지워졌는데 세포 밖은 플러스라고 얘기했고 플러스 세포 안은 더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또 포타슘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그럼 농도 차이에서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얘는 농도 차이에서 그쵸?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 나갈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전기적인 힘은 어디서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전기적인 힘은 그쵸? 전기적인 힘은 반대로 작용을 하죠. 마이너스 애들이 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디움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됐으면 막 밀려 들어오겠지만 포타슘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도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전기적인 힘 때문에 쫙쫙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힘과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개수만 세면 돼요. 농도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전해질 이온들은요. 어떤 것도 계산해야 돼요? 전기적인 힘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농도차, 전기차, 전기적인 힘의 차이가 딱 중립이 돼가지고 얘들이 이동을 못하는 순간을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 얘기해요. 평형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 이동이 없는 순간이에요. 딱. 그건 전기 생길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구나. 그 다음에 리세터들을 바깥에 달아놓고 다른 세포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역할을 같이 형질막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물질이동, 우리가 지금 중요하신 물질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내재, 안쪽에 있는 페리퍼럴 프로테인은 엔자임 액티비티를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셉터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리셉터의 역할.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를 붙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인터셀룰라 어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를 인식하는 쟤 내 적이야, 우리 편이야, 그런 것도 역할을 하고, 세포 안쪽에서는 사이토스켈레톨, 세포 바깥에서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리스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세포들도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막 손을 털면 이쪽에 있는 세포가 다 한쪽으로 몰려서 이만해지겠죠, 손도.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 걸어 나왔는데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발이 이렇게 부어 있겠죠? 만약에 세포가 각각의 위치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다릅니다. 마찬가지 같은 그림인데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리셉터, 그 다음에 서로 인식하는 거, 엔자임 역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앵커 역할 해주는 거, 서로 부착시켜주는 역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극성 용질이 기울기 농도에 따라 이동하는 거. 그래서는 심플 디퓨전을 얘기합니다. 심플 디퓨전. 그래서 세포막에는 다양한 종류의 리피드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글루코리피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에서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리피드 래프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뗏목이에요, 뗏목. 여기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와 세포가 부착이 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부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이트 정션이라는 것은 아주 폐쇄 연접이라고 해가지고 인접한 세포막들이 지퍼와 같이 단단하게 융합되어가지고 세포 간에 서로 불침투성 상태로 부착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이 안에는 세포 간질의 공간이 거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소화기관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이런 영접을 하고 있어서 그 소화기관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미생물이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소모솜은 부착반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링커 프로테인이라는 것들로 연결되어 가지고 똑딱이 단추처럼 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갭 정션은 뚫려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기적인 흥분 상태를 빠르게 전달할 때 갭 정션 상태로 이용합니다. 이건 교통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세포에 있지는 않고요. 다 큰 성인의 심장 혹은 스무스 머슬 일부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타이트 정션의 모양, 데소모솜, 갭 정션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되고요. 이건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고요. 다음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